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한 개인의 파산 사건, 이걸 다룬 파산관제인 보고서를 좀 같이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보고서 원문에 나오는 채무자 정보나 사건 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요, 저희가 다 비실명 처리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또 실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보내주신 보고서를 보니까요, 채무자의 어떤 상황부터 시작해서 왜 파산하게 됐는지, 그 원인하고 또 재산 상태는 어떻게 조사됐는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파산 관제인이 최종적으로 어떤 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그 쉽지 않은 경제적 재기 과정을 엿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고서를 보면 이 사건 채무자는 51세 여성이시고 과거에는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맞아요. 채무자가 1995년부터 2023년까지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셨더라고요. 거의 30년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파산에 이르게 된 데는 이게 딱 한 가지 이유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복합적인 요인이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배우자분이 실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교습소 수임이 확 줄었고 또 채무자 본인의 건강 문제까지 좀 겹쳤다고 해요. 아이고, 정말 힘드셨겠네요. 남편 실직에 코로나에 본인 건강까지.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두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보고서 보니까 첫째 자녀가 의대 진학 준비 중이었고 둘째는 미술 전공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교육비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았겠네요. 특히 의대나 미술 쪽이면 더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이런 생활비라고 교육비 지출이 늘면서 카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고 결국 2024년 7월쯤에는 이 부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총 채무액이 한 8,159만 원 정도였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8,159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럼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됐나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파산 절차에서는 정말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운행 예금 딱 3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32만 원이요? 그게 전부였다고요? 네, 근데 이 32만 원이라는 금액이요. 현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6개월간의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서요. 이건 법으로 보호해 주는 거죠.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이걸 현금화하는 환가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정말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돈은 남겨둔다는 거네요. 그럼 혹시 다른 재산은 없었나요? 과거에 재산을 처분했다거나 아니면 가족들 명의로 된 재산이라든가? 네, 그것도 다 조사를 합니다. 과거 5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이라든지 또 배우자, 부모님 이분들은 이미 사망하셨다고 해요. 자녀들 명의 재산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문제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고요. 그리고 현재 거주지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그렇군요. 정말 꼼꼼하게 조사를 다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조사 결과를 전부 종합해서 이제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먼저 채무자가 현재 월 소득이 거의 없고 채무 규모가 8천만 원이 넘는 걸 고려하면 명백히 지급 불능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내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사실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그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봤습니다. 절차 진행 비용도 부족하다. 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이 파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그냥 종결하자. 이걸 파산 폐지라고 하는데 이런 의견을 법원에 낸 겁니다. 파산 폐지.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줄 재산도 없고 절차를 계속 진행해봤자 의미가 없으니 여기서 마무리한다. 이런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파산 절차의 한 단계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바로 면책 문제예요. 빚을 탕감받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파산 관제인은 파산 폐지 의견과 함께 이 면책에 대한 의견도 같이 냅니다. 법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런 사유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하는데 관제인이 검토해보니까 이 채무자한테는 그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불허가 사유인가요? 예를 들면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아니면 낭비나 도박 같은 걸로 재산을 크게 줄였다거나 또는 과거에 일정 기간 안에 이미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런 사유들이 이 채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네, 그런 점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 채권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더라고 해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은 최종적으로 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면책을 허가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이게 또 파산 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사건은 관제인 의견대로 파산 폐지와 함께 면책 허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보고서 내용만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고서 하나가 채무자가 처했던 그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파산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까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사례처럼 개인 파산 그리고 면책 제도는 정말 과도한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개인의 경제적 실패 뒤에는 단순히 그 사람의 책임 문제만이 아니라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외부 환경 변화라든지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압박 같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례에서 두드러졌던 그 자녀 교육비 부담 같은 문제가 과연 개인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일지,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건지 우리 사회가 함께 좀 고민해 볼 지점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